가문을 위해 선택해라. 안녕하세요. 발도 이야기입니다. 발도 이야기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계신 곳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복을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의 어느 마을, 1790년 가을이었습니다. 이참판댁 대문 앞에는 하얀 상여가 멈춰 섰습니다. 28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장남 준호의 장례였습니다. 상여 뒤로 준호의 아내 소희가 걸었습니다. 하얀 상복을 입은 25 과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 어린 것이 벌써 과부가 되다니. 겨우 혼이 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말이야. 구경꾼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소희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관이 멀어져 가는 것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장지에서 돌아온 소희는 빈소가 차려진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여보, 어떻게 저를 두고 먼저 가십니까? 소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불과 보름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열병을 앓더니 나흘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의원은 원인을 알 수 없다. 고만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라, 아무리 슬퍼도 몸조리는 해야지. 돌아보니 계모 시어머니 윤 씨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윤 씨는 준호의 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준호의 친모는 20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이참판은 2년 뒤 윤 씨와 재혼했습니다. 윤 씨는 재혼 후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그게 지금 15살인 차남 석규였습니다. 예, 어머님. 소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 씨의 눈빛은 언제나 차가웠습니다. 특히 소희를 볼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49제까지는 정성껏 지내거라. 그게 며느리의 도리다. 예, 어머님. 윤 씨는 돌아서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쓸데없이 오래 사는 것도 복이 아니지. 소희는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남편의 영정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별채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남편의 창백한 얼굴,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하던 모습. 부인. 갑자기 누군가 소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소희는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누구세요? 부인, 나요. 방 한쪽 구석,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보이는 얼굴. 소희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여보? 그것은 준호였습니다. 죽은 남편 준호가 소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해. 준호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희는 손으로 눈을 비볐습니다. 그리움이 만들어낸 환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꿈이겠죠. 제가 너무 보고 싶어서. 꿈이 아니야. 나야, 정말 나라고. 준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소희는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몸을 만질 수 없었습니다. 손이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아,
소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라 귀신이었습니다. 남편의 혼령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왜 떠나지 못하고 계세요?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떠날 수가 없어. 소희야, 내가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죽음은 사고가 아니야. 네. 누군가 나를 죽였어. 독살당한 거야. 소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의원이 급병이라고. 의원도 몰랐어. 조금씩 천천히 독을 먹였거든. 비상이었어. 대체 누가 그런 짓을. 준호는 소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계모야. 윤씨 계모가 날 죽였어. 소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이요? 그럴 리가. 왜요? 왜 그런 짓을? 재산 때문이야.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장남인 나한테 상속돼. 그럼 계모의 아들 석규는 재산이 없어. 계모는 그게 싫었던 거야. 내가 없으면 석규가 장남이 되고 재산을 다 가질 수 있으니까. 소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믿기 싫겠지. 나도 죽을 때까지 몰랐어. 하지만 저승에 가는 길에서 깨달았어. 내 몸에 도끼가 가득했다는 걸. 준호는 소희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역시 만질 수 없었습니다. 손이 허공을 스쳤습니다. 소희야, 나는 이제 상관없어. 이미 죽었으니까. 하지만 너는 달라. 저요? 계모는 너도 없애려고 할 거야. 과부로 남으면 제사를 주관하게 되고 내 재산 일부에 대한 권리도 생겨. 계모는 그것도 원치 않아. 소희는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저도 조심해. 49제가 끝나면 분명 뭔가 요구할 거야. 재가를 강요하거나. 준호의 모습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있고 싶지만 힘이 다 됐어. 소희야, 명심해. 계모를 조심하고 절대 혼자 뭘 먹지 마. 내가 도울게. 여보. 소희가 손을 뻗었지만 준호의 모습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소희는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희는 부은 눈으로 사랑채에 갔습니다. 준호의 위패 앞에 절을 하고 재상을 정리했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이었는지 생시였는지 헷갈렸습니다. 그때 윤 씨가 들어왔습니다. 아가야, 일찍 일어났구나. 예, 어머님. 윤 씨는 재상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성은 있구나. 49제까지 잘 맞춰야 한다. 죽은 사람도 편히 가고 산 사람도 다음을 준비해야지. 다음이라뇨? 소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 씨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49제가 끝나면 이야기하자. 내 앞날에 대해서. 그 말을 남기고 윤 씨는 나갔습니다. 소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젯밤 준호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49제가 끝나면 분명 뭔가 요구할 거야.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향을 피웠습니다. 49제는 길게 느껴졌습니다. 소희는 매일 정성껏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준호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꿈이었을까? 소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윤 씨를 볼 때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윤 씨의 눈빛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소희를 사람이 아닌 물건처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9제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49제를 마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 씨는 소희를 별채로 불렀습니다. 소희가 들어가자 윤 씨는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무언가가 놓여 있었는데 천으로 덮여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앉거라. 소희는 윤 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윤 씨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상은 끝났다. 이제 내 앞날을 정해야지. 제 앞날이라뇨? 준호는 죽었어. 내가 아무리 슬퍼해도 돌아오지 않아. 이제 넌 과부야. 과부는 두 가지 길이 있지. 윤 씨는 탁자 위에 천을 걷어냈습니다. 그 아래에는 두 가지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은장도였습니다. 날카롭게 빛나는 작은 단도. 열녀들이 자결할 때 쓰는 바로 그 은장도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서찰 한 장이었습니다. 펼쳐진 서찰에는 중매 제안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님, 이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 윤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은장도를 택하면 열녀로 이름을 남긴다. 우리 집안의 명예도 세워지고 너도 정문을 받을 거야. 제사도 잘 모셔주마. 내 위패를 우리 집 사당에 모시고. 소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를 택하면 내가 새 삶을 산다. 여기 편지 보거라. 상단의 주인이야. 나이는 좀 있지만 돈은 많아. 너도 편하게 살 거고 우리도 마음 편하고. 저는 하지만 수절하며 우리 집에 눌러앉겠다는 건 용납 못한다. 윤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과부가 시댁에 남아서 뭐 하겠느냐? 제사 주관한다고, 재산 권리 주장한다고. 우리 집안에 그런 건 필요 없어. 어머님, 사흘을 준다. 사흘 안에 결정해라. 은장도냐, 제가냐. 그것도 싫으면 스스로 짐 싸서 떠나거라. 알아들었느냐? 소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윤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흘이다. 잘 생각해라. 윤 씨가 나간 뒤 소희는 탁자 위의 은장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햇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습니다. 죽거나 떠나거나. 소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과부에게 주어진 선택이었습니다. 살아남을 권리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은장도와 편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소희야.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 구석에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동안 나타나지 못했어. 힘을 모으느라. 준호의 모습은 전보다 더 선명했습니다. 소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계모가 저한테 다 알아. 봤어. 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은장도와 제가 둘 중 하나를 강요하다니. 정말 악독해. 전 어떡하죠? 죽고 싶지도 않고
모르는 사람한테 시집 가고 싶지도 않아요. 죽으면 안 돼.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은장도 들지 마. 그건 계모가 원하는 거야. 그럼 제가를? 그것도 계모가 원하는 거야. 당신이 제가 하면 모든 권리를 잃어. 제사 주관권도 재산 권리도 다 사라져. 계모는 그걸 노리는 거야. 소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전 어떡해요? 저한테 선택지가 없잖아요. 있어. 준호가 소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셋째를 선택해. 진실을 밝히는 거야. 진실이요. 계모가 나를 독살했다는 걸 밝혀. 그럼 모든 게 달라져. 소희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잖아요. 누가 믿겠어요? 증거가 있어. 준호는 소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계모 방에 독약이 숨겨져 있어. 장롱 맨 아래 서랍 밑바닥에 비밀 공간이 있어. 거기에 비상 항아리가 있을 거야. 정말요?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쓴 서찰도 있어. 계모가 가져갔지만 버리진 않았을 거야. 서재 책장 뒤에 숨겨뒀을 거야. 소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찾아요? 내가 도와줄게. 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귀신도 쓸모가 있어. 문을 열 수도 있고 사람 시선을 돌릴 수도 있어. 우리 함께 하자, 소희야. 소희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해볼게요. 고마워. 그리고 소희야. 준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내가 죽어서도 널 지켜줄게. 소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의 모습이 다시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자. 사흘이면 충분해. 다음 날, 첫째 날이었습니다. 소희는 겉으로는 고민하는 척했습니다. 윤 씨가 물으면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윤 씨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천천히 생각해라. 어차피 사흘밖에 안 남았지만. 밤이 되자 소희는 준호와 함께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독약 항아리였습니다. 윤 씨의 방은 안채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소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그때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준호의 홀령이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안에서 빗장을 푼 것이었습니다. 소희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 씨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소희는 숨소리조차 죽이며 나전칠기 장롱으로 다가갔습니다.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옷가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소희는 옷을 조심스럽게 드러내고 서랍 밑바닥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속이 빈 소리가 났습니다. 비밀 공간이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소희는 손톱으로 틈을 찾았습니다. 나무판이 들썩였습니다. 그때 윤 씨가 뒤척였습니다. 소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윤 씨가 눈을 뜰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창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누구야? 윤 씨가 벌떡 일어나 창문 쪽을 보았습니다. 준호가 창문을 연 것이었습니다. 그 틈에 소희는 나무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안에 작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소희는 그것을 재빨리 집어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원래대로 닫고 몸을 숨겼습니다.
윤 씨는 창문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새네.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소희는 한참을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별채로 돌아온 소희는 항아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비상인가요? 맞아. 그게 나를 죽인 독약이야.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했어, 소희야. 이제 하나 남았어. 내 서차를 찾아야 해. 둘째 날 밤이었습니다. 이번 목표는 서찰이었습니다. 서재는 사랑채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밤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희는 촛불을 들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습니다. 어느 책장이죠? 왼쪽에서 세 번째. 뒤쪽을 봐. 소희는 준호가 말한 책장으로 갔습니다. 책들을 조심스럽게 빼냈습니다. 책장 뒤에 틈이 있었습니다. 손을 넣어 더듬자 얇은 서찰이 만져졌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소희는 촛불을 가까이 대고 펼쳐보았습니다. 준호의 글씨였습니다. 7월 보름. 오늘도 식후에 속이 메스꺼웠다. 토할 것 같았다. 의원은 체한 것이라 하지만 이상하다. 매일 같은 증상이 반복된다. 7월 20날. 손발이 저리다. 밤에 식은땀이 난다. 계모가 보약을 다려주시는데 먹고 나면 더 심해진다. 이상하다. 8월 초하루. 머리가 어지럽다. 몸에 힘이 없다. 혹시 내가... 일기는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소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이렇게 고통스러웠구나. 이제 알겠지. 계모가 조금씩 독을 먹인 거야. 보약이라는 이름으로. 소희는 일기장을 꼭 껴안았습니다. 이걸로 충분할까요? 하나 더 있어. 계모가 석규한테 보낸 편지. 아직 석규가 갖고 있을 거야. 셋째 날 낮이었습니다. 소희는 석규를 찾아갔습니다. 15살 소녀는 마루에서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형수님. 석규는 소희를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희는 미소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공부하기 힘들지요? 아닙니다. 형님이 돌아가셔서 도련님도 슬프지요. 석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도련님한테 편지 주신 적 있죠? 형님에 대해서. 석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석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편지 한 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소희는 그것을 받아 펼쳤습니다. 석규야, 이제 형님은 안 계신다. 우리 집안의 장남은 너란다. 어미가 다 준비해 놓았으니 걱정 마라. 소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증거였습니다. 준호가 죽기 전에 쓴 편지였습니다. 형수님. 석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형님을. 소희는 석규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년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도련님은 잘못이 없어요.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해요. 석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윤 씨는 소희를 다시 불렀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결정했느냐? 소희는 고개를 들고 윤 씨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예, 어머님. 결정했습니다. 그래, 무엇을 택했느냐?
소희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윤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비상 항아리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머님 방 장롱 밑에 있었습니다. 소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준호의 일기장, 윤 씨가 석규에게 보낸 편지. 저는 셋째 선택을 하겠습니다, 어머님. 셋째.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소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께서 남편을 독살하셨습니다. 이 비상으로 조금씩 보약이라는 이름으로 먹이셨죠. 일기장에 다 적혀 있습니다. 손발이 저리고 토하고 어지럽다고. 너, 인연이 감히. 윤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디서 주워들은 헛소리를 누가 믿겠느냐? 믿으실 겁니다. 소희는 침착했습니다. 이 편지를 보십시오. 형님 몫은 내 거라고 쓰셨죠. 남편이 죽기 전에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독약 관아에서 검사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조작한 거다. 나를 모함하려고. 그럼 어머님 방을 수색해 보시겠습니까? 장롱 서랍 밑바닥, 비밀 공간에 독약이 더 있을 겁니다. 윤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감히 내 방에. 그리고 어머님. 소희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한테 은장도나 재가를 강요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죽거나 떠나면 모든 권리가 없어지니까요. 하지만 전 죽지도 떠나지도 않습니다. 이 미친. 윤 씨가 소희를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방 안의 촛불이 모두 꺼졌습니다. 뭐야? 어둠 속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윤 씨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준호의 홀령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윤 씨의 눈에만 보였습니다. 어머니. 준호는 윤 씨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왜 저를 죽이셨습니까? 준호, 내가 어떻게? 윤 씨는 뒤로 물러서다가 벽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석규에게 재산을 주려고 저를 죽였죠. 보약의 독을 타서 석 달 동안 조금씩 먹였죠. 아니다. 나는. 그리고 이제 제 아내까지 없애려 하셨죠. 은장도로 자결을 강요하거나 재가를 시켜서 입을 막으려 하셨죠. 그건 준호의 모습이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태어난 것이 죄입니까? 장남이라서 죄입니까? 미안하다, 준호야. 어미가 잘못했다. 윤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늦었습니다. 자백하세요.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자백하세요. 안 된다고.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소희의 친정 아버지인 민진사와 관아의 포교들이 들어왔습니다. 다 들었소. 민진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소희가 미리 연락을 했소. 문 밖에서 다 들었소이다. 윤 씨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당신들이. 독살의 증거도 충분하고 지금 귀신 보고 놀라며 자백한 것도 들었소. 포교들이 윤 씨를 붙잡았습니다. 윤 씨는 발버둥 쳤습니다. 놔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참판 부인이다. 독살범은 신분이 소용없소. 민진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윤 씨는 소희를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다 꾸민 거로구나. 아닙니다, 어머님. 소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꾸민 게 아닙니다. 어머님이 하신 일을 밝힌 것뿐입니다. 사흘 후 이참판 댁에는 가문의 어른들과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증거물이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관아의 검시관은 준호의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다시 검사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시신에서 비상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독살이 확실합니다. 가문의 어른인 이참이가 윤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윤 씨, 내가 정말 조카를 독살했단 말이냐? 윤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석규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 남의 자식을 죽여도 되는 줄 아느냐? 이참이는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관아에서 어찌 판결하든 우리 가문에서도 너를 용서치 않는다. 족보에서 내 이름을 지우겠다. 그 순간 대청마루 한복판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홀령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사람의 눈에 보였습니다. 준호 도련님의 홀령이시다. 사람들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윤 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님. 준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었습니다.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죽이셨습니까? 윤 씨는 바닥에 엎드려 떨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저승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어머님의 죄값을 똑똑히 치르실 때까지. 준호는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워졌습니다. 부인, 이제 자유롭게 사시오. 아무도 당신을 강요할 수 없소. 당당하게 부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시오. 소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방님. 준호의 모습이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따뜻한 목소리는 소희의 귓가에 남았습니다. 윤 씨는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독살죄. 양반 여성이었지만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존속을 죽인 것과 같은 무거운 죄였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사형 집행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옥에 갇힌 지 보름 만에 옥사병으로 죽었습니다. 옥졸들은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밤마다 비명을 질렀답니다. 준호 도련님이 나타난다고. 귀신이 괴롭힌 거 아니겠소. 그럴 만도 하지. 친자식도 아닌 걸 독살했으니. 석규는 재산 상속권을 잃었습니다. 가문회의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내 어미가 장남을 죽였다. 그 덕을 보고 재산을 받을 순 없다. 석규는 울며 소희에게 절했습니다. 형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소희는 석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석규야. 넌 아무 죄가 없어. 그냥 열심히 살아. 형님도 그걸 원하실 거야. 1년 후. 소희는 친정으로 돌아와 별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재간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전 혼자 살겠습니다. 작은 사당을 만들어 준호의 위패를 모셨습니다. 매달 정성껏 제사를 지냈습니다.
오늘도 소희는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과일과 나물, 밥과 국을 올렸습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좋은 날이에요. 소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은장도도 거부하고 제가도 거부하고 제 뜻대로 살고 있어요. 제사상 위의 촛불이 따뜻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사랑해요, 여보. 저승에서 편히 쉬세요. 언젠가 다시 만날 때까지. 소희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하얀 꽃이 하나가 날아들어왔습니다. 계절도 아닌데 꽃잎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꽃잎은 천천히 내려와 제사상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소희는 그것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당신이죠. 바람이 불지 않는데 촛불이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소희는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죽으라고, 떠나라고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과부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